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이재명은 지금 법인카드 가지고 다시 이제 소환 통보를 받았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동력은 오로지 민주당 세력에게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아투TV 구독자 이벤트 100세 뼈 건강을 위한 2+2 이벤트 하루 한 포로 관절 건강 및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관리하세요. MSM이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GMP 적용 기업에서 생산한 통관보라 믿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100세 시대 일양 통관보와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맞이하세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노화로 관절과 연골 기능이 감소하신 분, 관절 사용이 잦은 운동과 등산, 걷기를 즐기시는 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발목이 불편하신 분, 과체중으로 관절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분. 상담 전화 010-4487-094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재의 시사데스크, 취재데스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늘 나와주시는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님 나와 계십니다. 고주필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바쁘시죠? 오늘이 지금 선거가 네. 진행이 되고 있겠죠. 두 곳 보궐선거. 예, 이제 우리 자유파들은 정말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전투표를 하지만 네네. 사전투표에 대한 의구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본투표를 해야 된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6시부터 본투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네. 저희 기대만큼 투표율이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부터라도 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 네. 그리고 부산시 금정구민, 인천시 강화 군민, 또 전남 곡성군 군민들께서 투표장에 가서 투표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 자유파의 힘을 보여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야 되겠다. 이런 투표 행동을 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좀 계속 여러분께 환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 마음속으로 깊이 기원하고 이런 그런 애국자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최근 바로 선거 직전까지 이 우리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오늘 주필님과 주로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며칠 전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직자들 그리고 최측근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어요. 네. 지금 야당에 어떻게 보면 사냥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야당에 지금 하도 뻘짓이라고 해야 되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처신들이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선거를 제대로 하는 당이라면은 그런 야당의 사냥감들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지금의 여당은 내부를 향해서 총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난 총선 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최근 그 친한계의 용산 저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한동훈을 비롯해서 네. 뭐 최측근이라고 하는 장동혁이, 박정훈이, 또 신지호, 김종혁 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종북 주사파들과 뭐 피 터지게 싸웠다는 거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주 투쟁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예요. 당장 그 이렇게 이름 가리고 보면 이게 야당 얘기인지 여당 얘기인지 헷갈릴, 이게 야당 같은데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022년 3월에 검찰총장 그만두죠. 네. 그리고 2022년 7월에 국민의힘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한 넉 달 동안은 그야말로 이제 야인이었잖아요. 네. 네. 전문 용어로 백수. 네.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정치를 정말 해야 되냐. 네. 이렇게 이제 최종 결심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뭐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온갖 이야기들을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컨설팅을 받죠. 네. 그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그 시점에 뭐 김건희 여사랑 했던 이 무슨 카톡 뭐 텔레그램 메시지인지 카톡 메시지인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거기 보면 김건희 여사가 뭐 오빠를 얘기하면서 대신 죄송하다, 미안하다 뭐 이런 걸 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게 종북 주사파들이 이거를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호칭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응? 이런 식으로 역공을 취할까봐 네. 그 명태균의 녹취를 이용해서 네. 악용해서 그 공격을 취할까봐 이제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그 입장을 발표했어요. 네. 네. 여기서 말하는 오빠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네. 이름까지 밝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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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여권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야당은 아니다, 뭐, 못 믿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당은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밝혔으면 일단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받아들이고 뭘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발언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이 진실이기를 바라지만. 진실이길 바라지만. 네, 진실이기를 바라지만.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또 설사 진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 네. 참. 그 친오빠라고 해서 그렇게 막 개입하면 되냐? 오히려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이런 가려놓고 보면은 야당이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들리죠. 근데 이게 야당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라는 김종혁이 뭐 이런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없는 마음 내서 네. 오늘 휴일도 아닌데 네. 그래도 무너지는 대한민국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래서 정말 발심해서 투표장에 가려고 했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안 갑니다. 아니 아침에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럼 무슨 기분으로 가서 투표 찍겠어요. 그래봤자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나온 후보들인데 네. 네. 응? 이거 공천 줘놓고 떨어지라고 고사 지내는 건지 아니 어떻게 이런 식의 정치를 합니까? 하루 전날까지 그랬어요. 어제까지. 예. 그리고 오늘 오늘 기사도 다 그런 기사들이에요. 네, 오늘 지금. 기사로 그걸로 도배질되죠. 어제 예. 발언을 가지고 오늘 신문을 만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이거 재보궐선거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나가서 네.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화가 나는 더 거예요. 화가 납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지금 오전 내내 저런 국민의힘을 어떻게 믿고 가냐. 네. 차라리 신당 만듭시다. 네. 뭐 이런 문자들이 막 빗발치도 오고 있습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예. 우리 그 독자님들, 청취자님들 다 엄청난 애국자들이고요. 그런데 또 한간에는 우리 신문에서도 그런 기사를 썼지만은 네. 이렇게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라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할 때 김 여사 때문이라고 그걸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분석들이 있던데요. 예. 저는 뭐 그런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두 가지 점에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봅니다. 네. 첫째는 뭐냐면 아니 어떻게 선거를 하기도 전에 질 것을 예상하고 대비를 합니까? 아 그러면 장수 자리를 내놔야지. 네. 자신이 없으면.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아니 뭐 어느 전쟁이나 어느 전투나 유리한 쪽이 있고 불리한 쪽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불리한 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전장에 나가는 장수는 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불태전의 용기를 갖고 앞장을 서야지. 죽기 살기로 그래야 부하들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하지.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고. 예. 네. 이게 뭐 졌을 경우에 핑계거리 찾기 위해서 미리 딴짓이나 하고 있고. 실제로 저 사람들이 그때 지난 총선 때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 황상무 그런. 예. 그 당시 시민수석 그리고 네. 이종섭 국방장관 탓을 하면서 책임을 자꾸 그쪽으로 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장수는 장수 자격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보양보해서 전세가 분리해서 질 것 같으니까 미리 대비한다고 칩시다. 네. 그래도 그렇지. 아니, 핑계댈 게 없어서 이 판에 또다시 김건희 여사하고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게,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하는 게 의혹일 뿐이지만, 네. 어쨌든 뭐 한 달 이상 지금 전국을 달구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다른 선거도 아니고, 네. 구청장 군수 선거인데, 네. 거기 공천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아예 정당이 배제돼 있는데, 네. 네. 그럼 공천에 개입 못해. 선거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대통령 부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한동훈의 책임으로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네. 네. 총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뭐 총선 때는 뭐 한동훈이 뭐 대통령이 뭐 공천을 개입하려고 했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하여튼 좀 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이번 선거는 어떤 의혹도 제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김 여사를 물고 그래놓고 그래도 지고 나면은 김 여사 책임이다라고. 네. 그럼 이기면 자기 책임이죠. 그럼 자기 덕이고. 자기 덕이죠. 야 정치 진짜 쉽게 하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정치의 기본에 안 돼 있는 자들이다. 네. 그런 생각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명아무개 씨의 지금 그 녹취록이라든지 카톡 내용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주필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야말로 윤 대통령을 끌어올린 얼마 전에 우리 자유일보에 전에 이 관련 매체인 자유일보에서 지난 대선 시기에 김건희 여사는 줄리가 아니고 평강공주였다라는 칼럼을 써가지고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있어서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이 다시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김 여사가 윤석열 후보를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꽤 많이 움직였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을 그렇게 좋은 식으로 선의로서 아군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지금 한동훈 대표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한번 대통령에 도전해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도만 알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적어도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혹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는 있지만 이걸 행동으로 하지는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검찰총장을 결국은 문재인이 저 추미애 이런 것들 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그만뒀잖아요. 그게 2022년 3월이에요. 예. 그럼 3월부터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간 거가 2022년 7월이니까 그 3월부터 7월에 어느 그 지점에선가 이제 최종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윤석열 당시 이 백수가 네, 백수. 예. 정치인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었을 이 거예요. 시점이었을 겁니다. 뭐 옛날 친구라고 하는 권성동도 이때 비로소 정치인으로서 만났을 거고.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 그러지 그랬을 않았겠습니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냐? 네. 윤석열 검사가 2013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네. 그 국정감사의 이 증인으로 나와서 했던 말 있잖아요. 네, 네. 예,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네, 네. 그때 이미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당에 있을 때 국회에 나왔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그 시점부터. 네. 그러니까 사시도 한참 늦어서 네. 뭐 모든 검사가 검사 인간할 때의 꿈은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검찰총장의 꿈도 꾸기 어려운 처지에 윤석열 검사가 더구나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괘씸죄에 걸려서 좌천당한 네. 그리고 다른 기수들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네. 이런 윤석열 검사가 네. 그때부터 따져서 불과 10년 만에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렇죠. 대선 후보로 되죠. 예. 대선 후보로 자, 되죠. 그런데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윤석열 검사 옆에 도대체 누가 있었냐? 아내인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에 윤석열 검사 옆에 뭐 권성동이 있었겠어요? 장제원이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윤한홍이 있었을까? 이철규가 있었을까? 네, 없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냥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정말 이 어려운 길을 뚫고 검찰총장의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성애 전 비서관의 그 칼럼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전곡을 찌르죠. 바보 온달을 예. 중앙 무대에 온달 장군으로 끌어올린 네. 사람이 그 평강공주. 네. 그 점에서는 전곡을 찌르는 칼럼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윤석열 검사 입장에서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네. 김건희 여사는 그냥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내가 아니고 정치적 그걸 동지 넘어서서 유일한 정치적 그 동지였던 거예요. 동지자 책사 참모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최종 결심을 출마 결심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그 정말 그 격동기 네. 이 시기에 윤석열 후보도 사람을 만나지만 뭐 같이 만났을 수도 있고 네. 또 김건희 여사도 그 10년간에 걸친 그 이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아름아름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조언도 구하고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니 명 같은 자가 한둘이었겠어요? 그렇죠. 그 명은 지금 그것이 자기뿐이었다고 지금 10배, 100배 부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 일을 가지고 그것도 국민의힘에 입당도 하기 전에 있었던 그 시점에 그야말로 사인간의 대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인간의 문자 메시지 아닙니까? 네네. 이걸 가지고 무슨 야당에서 얘기하듯이 국정농단이다. 네. 그리고 그런 야당의 공세보다 더 얄밉고 아주 약삭빠르게 그 사실이었으면 좋겠으나 아니면 큰일 나는 듯이 얘기하는 이 한동훈 그 일당들의 언행은 이건 도저히 같은 진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적대적인 그런 관계의 언행을 보이고 있다. 동지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아까 지금 그 주필님 말씀하셨다 말 나온 김에 네. 그 무렵에 검사 윤석열과 그 무렵에 아내 김건희 그리고 검사 윤석열을 그래도 일개 검사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수많은 주변에서 따르는 그 세력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가장 총애를 받은 사람이 저기 지금 한동훈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제가 검찰에 여러 선배들이 계셔서 네네. 이제 그 선배들로부터 그냥 이렇게 저렇게 들은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이래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특수부 검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는 거악과 싸우는 조직입니다. 이게 도둑놈 하나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일단
사건을 맡았다 그러면 거기에 거대한 이 악의 무리들이 막 커넥션으로 층층이 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네네. 무슨 게이트 같은 사건들을 주로 다루는 게 그렇죠. 특수부 검사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사건에 나오는 이 면면들이 뭐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장차관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 수석실에 무슨 누구도 있을 수 있고 재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넥션, 거악 커넥션과 싸우는 것이 특수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수부는 똘똘 뭉쳐서 팀워크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검사들은 다 내가 나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개별 검사가 이 거악과 싸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중수부나 특수부는 팀워크를 이루고 가거든요. 밥도 늘 같이 그러면 먹고. 이제 윤석열 검사는 바로 그 팀워크를 일궈내는 팀의 리더로서 탁월한 그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검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특수부를 이끌 때 한동훈이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죠. 정말 내가 나다 하는 쟁쟁한 특수통 검사들이 다 그 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연배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 팀의 막내쯤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특수통 검사들이 워낙 그 거악과 싸운 거친 싸움을 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술도 잘 마시고 또 왜 검사들 때문에 그 폭탄주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예, 점심 먹으러 나와서 짧은 점심 시간에 빨리 먹고 취하고 빨리 들어가서 일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군인과 검사들 때문에 이 폭탄주가 생겼다고 하던데 기자도 거기 들어가나요? 자, 어쨌든 예, 그런 세상인데 네, 네. 예, 그런 세계예요. 네. 거기에 한동훈은 술도 못 먹지, 네. 뭐 술자리도 안 좋아하지. 예, 그리고 그렇게 막 이 특수통 검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험한 사건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웬만하면 이 험한 사건들은 안 다루려고 하지. 그러면서 주로 뭐 이렇게 대변인하고 네, 뭐 네. 글 쓰고 네. 그리고 좀 깔끔한 사건 있잖아요. 사건도 그리고 언론 상대.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같은 그 특수통 검사들 사이에서도 네. 좀 이렇게 좀 왕따 같은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소통이 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챙겨준 사람이 윤석열 검사예요. 그걸 다 챙겨준 사람이 야 너무 그러지 마라. 어? 김건희 여사가 또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검사가 워낙 그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돈도 별로 없는 월급쟁이의 주제에 네. 그 늘 술값 내고 밥값 내고 또 검사들은 순환 근무하잖아요. 네. 네. 그 지방에 이제 출장 가거나 지방에 점검 가는 후배 검사 절대 빈손으로 안 보내고 하다못해 뭐 단 얼마라도 야 저 버스비 해라 그러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모든 뒤치다거리. 내조의 몫을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그 김건희 여사 하는 거예요. 예, 예. 김건희 여사 그 일을 쭉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그 형들한테 구박받는 막내 시동생 같은 한동훈이 눈에 밟혔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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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오는 얘기가 내가 남편 넥타이 살 때 한동훈 넥타이도 같이 샀는데 네. 라는 이야기가 도는 거예요. 전 그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300회가 넘는 카톡 메시지가 주고받은 게 있잖아요. 네. 네. 아니 이게 정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 지금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집권당 대표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정말 금도를 넘어선 일이지만 정치 다 떠나서 계급장 다 떼고 인간적으로. 인간 윤석열, 인간 김건희와 인간 한동훈의 관계를 보더라도 세상 어느 누구가 그래 한동훈 잘한다고 하겠어요.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배은망덕. 저절로 나오는 거지.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이가 부득부득 독대해야 된다고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해야 되니까 네. 네.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독대 안 해주면 진짜 불통 대통령 프레임에 갇혀버리잖아요. 독대도 그냥 독대하자고 밑을 비서를 보내서 얘기하면 되는데 언론에다 먼저 흘려버리고.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한동훈한테 그 자료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독대는 무슨 얼어 죽을 독대냐.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네네. 그러나 만약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동훈이가 또 떠들고 다닐 텐데 지 좋은 대로 지한테 유리한 대로 떠들고 다닐 텐데 그때마다 대통령이 그건 아니고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고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라고 이거 국민들한테 어떻게 쪽팔려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참, 네, 주필님, 배은망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저도 지금 김 여사가 지금 이제 의혹에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 사건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도이치모터 사건이라든지, 네. 뭐 또 최상병 사건은 아니지만 몇 가지 사건들 보면 누구보다도 네. 실체와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한동훈 검사하고 한동훈 대표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저런다는 게 더 저는 또 배은망덕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권성동이 적절하게 지적을 했던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들 시키는 대로 개노릇을 안 하니까 네. 문재인이하고 조국이하고 추미애하고 박범계가 윤석열을 죽이려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직접 치려니까 뭐 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스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정한 짓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재산이 많아서 뭘 재산 털이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달랑 2억 6천이고 그러니까 털려야 털 게 없으니까 야 그럼 그 주의 살펴봐 해서 김건희 여사가 타겟이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다 털어가지고서 종결된 사건인데 이걸 문재인의 개 노릇을 하는 그 검사들이 다시 이걸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끄집어냈죠. 끄집어내서 2년간을 털었어요. 그렇죠. 2년간을 털 때 김건희 여사가 검찰총장의 부인이니까 검찰총장이 이 사건 관련해서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수사지휘권 배제 명령까지 추미애가 내렸던 거예요. 네네네. 그때 내려진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지금도 지휘권이 배제돼 있는 거예요. 그때 배제된 걸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그 사건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2년간을 털었는데도 저 문재인의 개 노릇을 하는 검사들도 기소를 못했어요. 탈 털어서 안 나온 사건. 기소를 못했어요. 예. 기소를 못했으면 정권 끝날 무렵에 대해서 이건 도저히 이거는 뭐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고 사건 종결을 했어야지. 그게 상식인데 이것들이 종결 안 하고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을 넘겨받은 게 누굽니까?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잖아요. 이원석, 한동훈 법무장관. 네, 이 둘이가 이제 그 사건을 넘겨받았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 네. 그러면 넘겨받아서, 윤석열 총장을 죽이려고 표적 수사를 했는데도 2년간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사건 종결하자. 종결했어야죠. 그래서 일찌감치 종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2년 가까이 종결을 안 한 거예요, 또. 그게 지금 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또. 예. 그래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라는 이재명 문재인 수사는 안 하고.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 직무유기한 거죠. 마땅히 종결시켜야 될 자들이 종결을 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래 놓고 이제 이 사건은 결국은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맡게 됐어요. 거기다 대놓고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쨌든 대면 직접 조사까지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이제 사건을 기소든 불기소든 이제 조만간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근데 한동훈이 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뭐 수사 결과가 어쩌고. 국민 눈높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기소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소할 거면 지가 법무장관 때 이원석이 시켜서 기소하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얍삽한 거야. 자기 책임을 피해 갔을 뿐만 아니라 후임자한테 지는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것은 적어도 검사를 지낸 사람이면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증거와 법 요 두 단어 말고는 다른 얘기를 못 해요. 지금 국민 눈높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국민 눈높이가 왜 나오나? 여론 재판 하자는 거예요. 여론 재판 하자는 얘기죠. 여론 재판이 왜 나오냐고 지금. 어떤 경우에도 검사는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증거가 이를테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것 아니었는데 증거가 계속해서 권력자를 향해 간다.
중간에 쫄아서 그만두면 검사 아니지. 검사 그만둬야지. 그 증거가 권력자를 향해서 가더라도 자리 걸고 사표 딱 가슴에 딱 집어넣고 끝까지 쫓아가는 게 검사예요.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자도 그렇잖아요. 기자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각을 A라고 가졌어요. 네. 그런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A가 아니야. B예요. 그러면은 A를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B로 가야 됩니다. B로 가야지. B로 그게 가야 끝이 어딘지. 예. 예, 이런 몰라도 일단 그로 가야 되잖아.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이라고요. 네. 가봤는데 상황이 이렇다. 그럼 이게 법에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네, 네. 이게 증거가 법이거든. 네. 여기에 국민 눈높이가 끼어들 여지가 어딨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요. 제가 요즘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막 화가 나요. 주필님 건강 챙기십시오. 너무 지금 예. 그래서 예. 저 빨리 보내주세요. 네. 오늘 고성국 주필님 오늘 이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께 인사드리기 전에 광고 한 말씀은 네. 드리고 가야 됩니다. 예, 그러죠. 아투TV 구독자 이벤트. 백세뼈 건강을 위한 2+2 이벤트. 하루 한 포로 관절 건강 및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관리하세요. MSM이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GMP 적용 기업에서 생산한 통관보라 믿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100세 시대 일양 통관보와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맞이하세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노화로 관절과 연골 기능이 감소하신 분, 관절 사용이 잦은 운동과 등산, 걷기를 즐기시는 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발목이 불편하신 분, 과체중으로 관절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분. 상담 전화 010-4487-0949. 네, 이 아시아투데이 애청자 구독자들께 좋은 상품 하나 소개해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통관보라고 하는 건데요. 예, 통관보 이게 이제 그 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상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관절에 좋은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나이 들면 뭐 관절이 좀 삐걱거리기도 하고 괜히 뭐 좀 뻑뻑한 느낌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아주 젊어서 팔팔 뛰어다니는 젊은 청년들한테는 별로 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나이 드시면 미리미리 이 관절 건강에 좋은 건강 기능식품들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관절에도 좋고 연골에 좋습니다. 이게 연골이 안 좋으면 이제 인공관절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공관절 가기 전에 미리 통관보로 여러분들의 관절을 지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0% 할인 가격으로 지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나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 돼서 인터넷의 가격이 제일 싸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도 뭐 상점에 진열돼 있고 백화점에 진열돼 있을 가격보다는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제일 싼데 그 인터넷 가격보다도 40%를 할인해서 우리 아투TV 구독자들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절이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 조금 나이 드신 분들 또는 내 관절은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은 어떨까 이런 분들한테 이 통관보 마시는 관절 건강기능식품 이 통관보를 제가 여러분께 선물처럼 권하겠습니다. 저는 이 통관보 권해드리고 일어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하십시오. 바로 들어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최영재의 취재 데스크. 지금부터는 2부 순서로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경사죠, 대한민국의 경사인 노벨 문학상 수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대한민국과 관련된 노벨 경제학상 수상, 그야말로 노벨위원회가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력이 성장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노벨위원회가 문학상을 대한민국 작가에게 주고 또 경제학상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다룬 논문에게 줬습니다. 그만큼 이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대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보고 해야 될 일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한강의 소설가 한강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참으로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관련 기사를 한번 보니까요, 그 노벨상 한강 작품이 1분에 136권꼴로 지금 팔리고 있답니다. 66시간, 66시간 만에 53만 부가 팔리는 진기록이 일어났답니다. 교보문고 집계로는 이전 사흘치보다 910배, 그리고 부친인 한승원 작가의 작품도 지금 급증하고 있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면 아시다시피 이 책을 사려고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 외국 서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두고 우리 문단에서는 일단 1차적인 반응은 대한민국이 국력이 이만큼 상승했구나, 정말 국가적으로 축하할 일이다, 경하할 일이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언론들에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또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한강의 문학이 우리나라 여러 문학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인 5.18 문학의 대표적인 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학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순수 문학도 있고 참여 문학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좌파의 황석영, 그리고 우파 문단의 이문열 등 쟁쟁한 소설가들과 시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동리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작가들이 있는데 굳이 5.18을 다룬 한강의 수상에 대해서 씁쓸한 느낌들을 문단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그동안의 그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맞춤형 창작을 했다. 지금 세계의 문단이 특히 유럽이 그렇습니다. 한국의 정상적인 그런 문학 작품이라든지 콘텐츠를 평가를 하지 않고 뭔가 좀 그 뒤틀린, 그리고 좀 색다른, 그러니까 좀 제3세계를 보는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한국의 주류 문학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박경리라든지 박완서라든지 얼마나 훌륭한 작품들과 작가들이 많습니까? 한국의 현대사를 정통으로 관통하는 6.25 전쟁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고 널리고 널려 있는데, 아주 특수한 분야인 5.18, 그것도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 폭력으로 희생당한 어떤 개인을 문제를 다룬 그런 아주 지엽적인 5.18 문학에 대해서 상을 줬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현상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한강의 작품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이 몰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1년이면 책 3권도 안 읽는 한국 사람들이 한강의 문학만을 우리 대한민국의 문학의 전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문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한국의 주류 문학은 이 시점에서 점점 더 좀 소외될 것이 아닌가. 또 5.18 문학 등 일부 문학이 얼마나 앞으로 또 이러한 분위기를 한국에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려스러운 거냐면은 이런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특징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사학계를 꿰뚫는 가장 주류의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이고 문학, 영화, 특히 이런 문화예술계의 주된 논리가 바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이런 좌파적인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고 국부인 이승만을 부정하고 박정희의 경제개발을 부정하고 경제개발은 착취의 과정이었다.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생각들이 국가적으로는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지만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라는 겁니다. 많은 문단의 인사들과 대한민국의 국민들, 애국자들이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상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강산 PD, 그거 아까 좀 띄워주십시오. 저기 노벨 경제학상 수상 관련 기사 좀 띄워주십시오. 네. 참 올해 노벨위원회는 재밌는 지금 일을 벌였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대한민국이라는 노벨 문학상과 노벨 경제학상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게 준 겁니다.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이 성장했다는 건데 문학상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라고 보는 그 그룹의 대표적인 작가에게 문학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며칠 동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까? 야, 이렇게 국가적으로는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국가를 부정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그룹의 문화 그룹의 세력이 얼마나 득세를 할까?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꾸려질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경제학상을 말입니다. 지금 저 경제학상 수상자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대한민국의 성장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경제 제도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 쓴 그 논문에다가 노벨 경제학상을 준 거예요. 기사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경제학자들은 남북한은 포용적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남북한은 분단되기 이전에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1945년 8월 15일 이전에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은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10배 이상으로 벌어진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0배가 아니죠. 거의 100배 가까운 수준으로 벌어졌죠. 그게
시청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시스템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만든 시스템, 이승만이 만든 시스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시스템, 대한민국의 시스템, 이 시스템이 결국은 이런 격차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 학자들이 그 시스템을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대한민국이 성공했다라는 그런 성공 사례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노벨상 위원회에서 그것을 노벨 경제학상으로 줘버린 겁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경우 경쟁 압력을 통해 도전에 대처하는 게 더욱 중요해질 것,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 모델이 앞으로도 세계에다가 전 세계에 수출이 될 것이고 퍼질 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신기록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그리고 48년 8.15 2차 대전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3세계에서 출발했지만 대한민국만큼 그런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한 나라가 없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결국은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그 시스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논문으로 써서 노벨위원회에서 경제학상을 준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앞서 이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한강과 같은 작가들, 그리고 역사학자들, 그런 사람들의 해석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이런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져야 할 나라란 말입니다. 국가폭력으로 개인이 이렇게 희생당하고 설 곳이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세계사에 빛날 정도로, 그리고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지금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을 두고 외국인이 보는 대한민국과 내국인이 보는 대한민국이 다른 겁니다. 같은 나라인데 외국인은 이번 노벨 경제학상에서 지금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전 세계의 모범 사례, 세계 신기록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국가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라.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논문을 쓴 사람이 외국인 교수들이란 말입니다.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을 이런 상황을 경이적인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 국민들은, 물론 안 그런 국민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그런 분이 아니겠지만은 뭐라고 우리나라를 보느냐? 여러분, 헬조선이라고 봅니다. 이건 그 한강, 아까 작가 노벨 문학상을 탄 우리 내국인 헬조선으로 보는 한강 작가의 문학 작품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의 단편 소설 내 여자의 열매에는 밑도 끝도 없이 이 나라는 죄다 썩었어 라는 문장이 나온다. 그 작품만 아니고 그 작가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문단에 포진하고 있는 작가들 대부분의 작품 속에는 자기들이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 대한 악의적인 모욕과 비하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문화예술계가 전부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독서량이 3.9권인데 1년 동안 4권도 안 본다는 건데
미국과 일본은 한 달에 6권, 1년이면 70권이 넘는 독서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김규나라는 작가가 자기가 이번 한강의 현상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제가 그걸 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김규나 작가가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가 지금 융단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규나 작가가 지금 그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내용들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한 달에 6권, 1년이면 70권이 넘는 독서량을 자랑한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독자들은 특히 소설과 작가를 모른다. 사실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저 매체가 띄워주는 작가와 작품에 좋구나 하고 옳구나 하는 신뢰를 보낼 뿐이다. 김규나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노벨상의 권위에 짓눌려서 제대로 된 문학을 정말 다채롭게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강의 5.18 문학에 빠져서 전체 대한민국의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왜곡된 개념을 가질까봐 이런 경계한 글입니다. 절대로 그 노벨 문학상 수상을 폄훼한 뜻이 아닙니다. 그런 김규나 작가의 걱정을 바로 이 노벨 경제학상이 날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우리끼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헬조선 그러고 있지만 한강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 군부 통치에 짓밟힌 인권과 자유가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고 있지만 적어도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고의 모범 사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세계 신기록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그 경제 발전 속도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도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평가를 한 겁니다. 내국인은 헬조선, 외국인은 전 세계 모범 사례. 그래서 내일 우리 아시아투데이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서 내일 아침 신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자면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대한민국 외국인은 최고 성공 모델, 내국인은 헬조선. 이게 아직 안 나온 신문인데 제가 신문을 만들다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 가장 바쁜 시간인데 뛰어왔는데 내일 아침 아시아투데이 일면 톱은 대한민국 외국인은 최고 성공 모델, 내국인은 헬조선 이렇게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관련 기사로 1면은 그렇게 가고 3면을 요 관련 꼭지로 뽑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명만 들어도 이 지면 배열 말씀만 들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겁니다. 3면 톱이 어떻게 가냐면 역사 교과서 박정희 모델을 착취 모델로 묘사. 여러분,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어떻게 보면 또 연세부 되신 분들 손자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의 배우는 교과서를 들여다보면요. 아까 노벨 경제학상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노벨 경제학상은 최고의 성장을 이룬 그런
가장 훌륭한 모델이고 이걸 전파해도 될 그런 모델이라고 지금 경제학상을 줬는데 우리나라의 이 꼴통 역사학자들이 쓴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박정희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게 착취 모델이고 노동자들이 거기서 탄압을 받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과 착취로 죽어갔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피를 토할 일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만든 이 영웅들의 역사를 착취한 모델이라고 그리고 친일 착취 모델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면 사이드에 저희가 무슨 기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냐면요. 3면 톱은 그렇습니다. 3면 사이드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저는 이제 데스크니까 시켜놓고 왔습니다. 문화예술계 헬조선 1색 아실 겁니다. 소설뿐만 아니라 시 그리고 특히 영화, 드라마 완벽하게 헬조선 중심의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광주를 특정 시각에서 보는 것 그리고 서울의 봄을 특정 시각에서 보는 운동권 시각으로 보는 영화 너무너무 나오니까 지겹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계가 완전히 새빨갛게 물들어 있는 겁니다. 한강의 작품이 소설가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작품이 문학성이 뛰어나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책을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들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책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책을 권할 수 있을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낯뜨거운 내용들 도저히 좀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권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이번에 여러분들 파리 올림픽 때 그 개막식을 봤지 않습니까? 유럽 지성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거기 동성애, 근친상간 뿐만 아니라 마약 그런 요소들이 꽉 차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 좌파들이 피시주의로 전환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문화가 흘러가고 있고 그게 유럽이 그렇습니다. 이 무렵에서 제가 오늘 이강산 PD 제목이 김문수의 두 얼굴이라고 썼죠. 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마쳐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김문수의 두 얼굴, 노벨상의 두 얼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의 우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김문수 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젊은 김문수가 있어요. 마르크스도 청년 마르크스가 있고 나중에 나이가 장년 마르크스가 있는데 청년 김문수와 장년 김문수가 다른 사람이에요. 청년 김문수는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운동권 김문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는 장년 김문수는 누구보다도 북한 인권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중국 북경까지 가서 탈북자들 거기서 그 안타까운 그 사연들에 함께하고 그 탈북자들을 보듬어주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서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날쌔고 정확한 얘기를 하는 분이 김문수입니다. 청년 김문수는 그런데 완전 운동권이에요. 한강과 같은 작가보다 더한 한강과 같은 작가는 오히려 숨어서 하는 거 아니면 글로서 이랬지만 청년 김문수는 선두에서
그 문제를 민주화 문제를 외치면서 해결하기 위해 노동운동을 하고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고 그랬던 김문수란 말입니다. 그런 김문수가 왜 지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런 좌파들을 공격하고 또 타격 대상이 되고 있느냐. 성숙한 김문수란 말입니다. 노벨상이 참 재밌어요. 이번에 노벨상이 그런 한강과 같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작가에게 문학상을 주더니 또 경제학상에서는 세계 최고 신기록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우고 일떠 세운 그런 우리 박정희 모델, 이승만 모델의 상을 줬단 말입니다. 그걸 쓴 논문에 상을 줬단 말입니다. 참 대한민국이 경이로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력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한 며칠 동안 좀 우울했었어요. 5.18 문학이 노벨상을 받으니까 이후에 얼마나 좌파 진영 문화예술 창작가들이 득세를 할까. 거기서 우리 제대로 된 주류 문학과 주류 문화예술이 묻혀버릴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노벨 경제학상에서 한 방을 쏴버리니까 역시 우리나라를 끌고 온 이 주축의 흐름, 골간의 흐름, 이승만, 박정희, 이 골간의 흐름이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어떤 뿌듯한 자랑스러움도 생겼고, 그래서 즐겁게 오늘은 우리의 희망을 얘기하면서 방송을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의 취재 데스크,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이재명은 지금 법인카드 가지고 다시 이제 소환 통보를 받았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동력은 오로지 민주당 세력에게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